20년 만에 가는데 겨우 이거야? 휠체어에 앉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처럼 건네준 미역 상자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왜 20년 동안 차갑게만 굴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든 이유가 밝혀졌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김유미 씨의 사연입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김유미는 늘 바다 바람만 스치고 지나가던 그곳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용기 한번 내서 인천행 배를 탔죠. 인천시장 골목은 사람 목소리, 생선 비린내,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유미는 작은 옥탑방을 얻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섬에서 가져온 옷 몇 벌과 교재 몇 권. 그게 유미의 전부였어요. 낯선 시장 골목을 살피며 걸어가던 어느 날 발이 미끄러져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아 일으켜줬어요. 놀라 고개를 드니 건어물 가게 앞에서 일하던 청년이 서 있었죠. 괜찮으세요? 여기가 좀 미끄러워요. 말은 짧았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24살 이상현이었어요. 유미는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 말했죠. 낯선 도시에서 처음 건네받는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상현은 시장 처음이면 이쪽은 조심하세요. 사람 많아서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하고 자연스럽게 유미 걸음을 천천히 맞춰줬어요. 그날 이후 유미는 시장에 갈 때마다 상현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는 바쁘면서도 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유미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곤 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조용한 배려가 쌓여갔어요. 쓸데없는 농담도 없었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억지도 없었어요. 늘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유미를 향한 정이 조금씩 묻어났죠. 어느 날 저녁 유미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상현이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어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유미는 살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상현은 쑥스러운 듯 손을 뒤로 모았어요. 시장 끝에 우동집 있는데 그냥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말투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건넨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담겨 있었죠. 그날 우동집에서 둘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미는 섬 이야기와 공부 이야기, 상현은 가게 이야기와 살아온 얘기를 조용히 털어놓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시장에서 마주치면 서로 먼저 웃게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엔 이미 마음이라는 게 생겨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정됐죠. 그러던 며칠 뒤 유미가 잠깐 가게 앞을 지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하자 안쪽에서 중년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미를 쳐다봤어요. 상현의 어머니 춘자였죠. 내가 그 유미라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남자 따라다닌다던데? 말투가 무서웠고 눈빛도 곱지 않았어요. 유미는 당황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작게 말했지만 춘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현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등록금은 누가 대는데? 우리 아들은 바쁘고 돈도 넉넉지 않은데 괜히 기대고 시작하지 마라. 그때 상현이 뒤에서 나와
어머니와 유미 사이를 조용히 막아섰어요. 어머니, 그건 유미 씨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유미 씨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듣지도 않았죠. 아니, 저 아가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도와준다느니 등록금 된다느니 그게 말이 돼? 춘자는 유미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술을 꼭 다물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자애가 너무 잘나면 지가 뭐 되는 줄 아냐? 남자 기 죽이는 건 한순간이야. 그런 건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유미는 대답을 못했어요. 억울하다는 말조차 싹 막혀버린 느낌이었죠. 상현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어머니 쪽으로 단단히 말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꺼낸 거라고 했잖아요. 왜 유미 씨 탓을 하세요? 상현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 공기가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춘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쥔 앞치마 끝만 만지작거렸죠. 마음속에서 말은 많았지만 아들 앞에서 더 내뱉으면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춘자는 유미가 시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한숨부터 쉬고 표정부터 굳히곤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 된다는 뜻을 돌려 말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상현은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든든해 보였던 성격 그대로 유미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지기만 했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제 선택은 안 바뀝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살도 안 된 아들이 저렇게 단단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고 끌어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힘들다고 내 탓은 하지 말고. 허락이 아니라 포기와 체념이 뒤섞인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는 결혼을 향한 첫문이 되었어요. 상현과 유미의 결혼식은 시장 사람 몇 명이 조용히 모인 작은 자리였어요. 화려한 꽃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지만 둘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약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따뜻해 보였죠. 유미는 사실 어릴 때부터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게 작은 꿈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섬에서 자랐지만 화려한 결혼식을 동경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막상 상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혼식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됐어요. 시끄럽고 복잡하면 더 불편해요. 우리 둘만 편하면 되죠. 상현이 그렇게 웃으며 말했을 때 유미는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큰 결혼식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이 사람과라면 작은 결혼식이라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월세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낡은 벽지, 조금씩 삐걱 거리는 창문, 세탁기 소리가 덜컥거려도 둘은 크게 개의치 않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상현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이 평온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현의 어머니 춘자. 결혼을 허락한 뒤로도 춘자는 유미를 바라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곤 했어요. 유미가 조심스레 인사하면 그냥 지나치거나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죠. 어느 날은 시장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어요. 돈만 잡아먹는 며느리 하나 들이면
집이 거덜나는 건 한순간이요. 누군가를 향한 말인지 그냥 뱉는 말인지 경계가 모호한 그 톤이 유미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춘자와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유미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하늘에서 하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온 시장이 금세 하얗게 뒤덮였죠. 유미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다가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길은 미끄럽고 바람은 차갑고 혼자 걷기가 조금 버거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현이었어요. 유미 씨, 오늘 눈 많이 와요. 그냥 거기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유미가 괜찮다고 말할 틈도 없이 상현은 이미 집을 나서는 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옷깃에 눈을 잔뜩 맞은 채 유미 앞에 나타난 상현을 보는 순간 유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춥죠? 손 잡아요. 길 많이 미끄러워서 다칠 것 같아요. 상현은 유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둘은 얼어붙은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옷소매가 부딪히고 눈발이 얼굴에 닿고 말없이 걸어도 둘 사이의 온도는 따뜻하게 이어졌어요.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유미가 말하자 상현은 짧게 웃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저도 남편인데요. 그 말이 들리는데 마음이 괜히 조금 든든해졌어요. 히터가 켜진 트럭 안에는 따뜻한 바람이 은은하게 돌고 있었어요. 나무향이 조금 섞여서 유미 마음도 같이 편안해졌죠.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상현이 편하게 말을 건넸어요. 유미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눈 오니까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둘 사이엔 괜히 힘든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어요. 트럭이 내리막에 들어서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확 전해졌어요. 상현은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얼어붙은 도로는 잡히질 않았어요. 유미 씨, 잡아요. 다음 순간 트럭은 옆으로 밀리며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큰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쿵! 세상이 흔들렸고 유리는 깨져나갔고 짧은 비명만 공기 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유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허리 아래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 안은 엉망이었고 앞쪽은 크게 찌그러져 있었죠. 옆을 보자. 상현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상현 씨? 유미가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목도 쉬어버린 듯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깨진 창문 사이로 찬 바람이 스치며 상현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상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말이 필요 없는 분위기였어요. 숨소리조차 아까울 만큼 모두가 조용했죠. 유미는 휠체어에 앉아 영정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머리가 순간 어지러워지더니 울음이 끊기며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사람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유미 상태를 봤어요. 잠시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신 상태이십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삼키듯 조용히 놀랐어요. 멀리서
춘자가 굳은 얼굴로 유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아들을 잃은 분노, 앞으로의 걱정,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숨기려는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죠. 그 표정 하나만으로 유미는 자신 앞에 또 다른 고개를 넘을 일이 남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친정엄마 정희와 아버지 상수는 유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딸의 어깨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몹시 가라앉아 있었죠. 아들 같은 사위가 먼저 떠났다는 사실에 두 사람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할 딸 유미였어요. 정희는 유미의 손을 차갑지 않게 감싸며 말했어요. 유미야, 이제는 너라도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뱃속 아이, 그 아이 지켜야지. 너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을 다독이려 끝까지 차분한 척했어요. 상수도 유미 머리 뒤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살려면 지금은 울어도 그래도 버텨야 한다. 두 사람은 유미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 조용한 표정만으로도 유미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두 부모는 마지막으로 유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도착하면 전화할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정희가 말하자 유미는 단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두 부모는 한동안 차 안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손수건을 무릎만 바라보며 접었다 폈다 했어요. 우리 유미, 앞으로 어떡하나? 저 애가, 정희가 작게 중얼거리자 상수는 참았던 한숨을 길게 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야지. 몸이 힘들어도 부모가 그걸 못해주면 누가 하겠어. 차 안에는 배기음만 조용히 깔렸고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길이 얼었네. 조금만 천천히 가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고 있어. 상수가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 앞쪽에서 급정거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경적이 동시에 울렸어요. 상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얼어붙은 도로는 바로 멈춰주지 않았어요. 여보, 잡아. 차는 빙글 돌며 옆 가드레일을 크게 들이받았어요. 쿵. 차 안은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정희는 숨을 짧게 고르며 움직이려고 했지만 하반신 쪽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다리가 말이 안 돼. 상수도 자신의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걸 느끼자 얼굴이 굳어갔어요. 왜 이렇게 다리가. 두 사람은 손을 더듬어 서로를 잡았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고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만이 냉정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유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부모님마저 같은 날 같은 눈길에서 하반신을 잃게 되었어요. 유미는 그 사실을 며칠 후에야 듣게 되었고 그날부터 세 사람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유미는 시어머니 춘자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상현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 신발 신고 자신을 데리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영정 속에만 있다는 사실이 유미 가슴을 깊게 눌렀어요.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들어가자 상현이 앉던 자리, 늘 걸쳐놓던 외투,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계산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풍경 하나하나가 유미에게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 한 줄이 남아 있었어요. 도착하면 연락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유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죠. 부모님 두 분 다 하반신 쪽 충격이 큽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앞으로 오래 걷거나 멀리 다니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유미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자마자 부모님마저 다쳐 걷기 힘들어진다는 사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 유미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 눈물이 흘렀지만 손조차 올라가지 않아 유미 볼 위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전화 내용을 들은 춘자는 조용히 유미를 바라보더니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내 엄마 아빠도 오래 걷기 힘들다는데 너까지 이러고 있으면 대체 누가 누구를 챙기냐? 유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숨을 삼켰어요. 춘자는 위로라고 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실만 냉정하게 내뱉었어요. 못 걷는다고 가만히 있지 마라. 나는 늙어서 내 휠체어 끌 힘도 없다. 그 말은 유미 가슴속 깊은 곳을 단번에 때렸어요. 내 처지가 어떤지는 알겠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다. 말투에는 안타까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현실적인 사람의 말이었죠. 집안일도 내 몸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라. 나는 도와줄 힘이 없다. 유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떨어졌지만 춘자는 그 눈물을 외면했어요.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단단하게 닫힌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버렸죠. 그날 밤 유미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걷지 못하는 몸이 되고 부모님마저 다리가 불편해지고 세상 모든 일이 순식간에 자신 탓처럼 엮여버린 느낌이었어요. 배 안에서 아주 작게 움찔거리는 생명이 느껴지자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가만히 감쌌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안은 깊은 밤처럼 고요했고 두 여자만 남은 집에는 말없는 숨소리와 짧게 들리는 한숨만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미는 조용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던 시간 집안은 불도 꺼져 있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유미는 목발을 조심스럽게 잡고 뒤산 쪽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흔들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훑었어요. 산길은 어둡고 미끄러웠어요.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금세 넘어질 것 같은 길이었죠. 그러다 한번 크게 미끄러지자 목발이 손에서 튕겨나갔어요. 유미는 그걸 잡을 힘도 없어서 그냥 땅을 짚고 기어가는 듯한 자세로 조용히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편하겠지.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을 때 발끝 아래로 어둠만 펼쳐져 있었어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죠. 그때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터졌어요. 유미야. 춘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둠을 헤치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춘자는 유미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숨이 거칠었지만 표정은 더 거칠었어요. 이 나쁜 년아, 내 아들 죽더니 이젠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냐. 유미는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춘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소리였어요. 죽을 거면 애 낳고 죽어. 지금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무슨 죄냐. 유미는 울먹이며 죄송해요. 라는 말만 겨우 흘렸어요. 춘자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어요. 네가 진짜 미안하면 애부터 낳아. 지금은 못 죽어. 내 말 알아들어?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지독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춘자는 힘없이 주저앉은 유미를 억지로 부축해 산길을 내려왔어요. 집에 들어오자 수건 하나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씻어. 이 집은 너하고 나밖에 없다. 널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부모도 못 오고 나도 늙어서 너 부축할 힘 없다. 유미는 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물을 틀어 천천히 씻기 시작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 물이 얼굴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 애만 낳고 난 사라지면 되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유미는 기어다니며 집안일을 했어요. 걸레질을 하면 엎드린 채 팔 힘으로 바닥을 밀었고 빨래는 작은 대야를 안고 무릎으로 버티며 움직였어요. 그날 이후 춘자는 유미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전부 지켜봤어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쉬고 있으면 쉰다고 눈치를 줬죠. 이 집에 살려면 밥값은 해야지. 누구도 공짜로 못 산다. 그 말에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혼내는 것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현실만 딱 내미는 소리였어요. 심지어 건어물 장사하는 시장까지 데려가 일을 도왔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 며느리 좀 봐. 몸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임신했는데 일을 시키네. 그 말이 들리자 춘자는 뒤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 집 일을 말해? 입 닥쳐. 그날 이후 춘자는 누가 뭐 하나만 말하면 바로 맞받아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 속에서 유미는 말없이 입술만 깨문 채 묵묵히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하루였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이 유일하게 유미를 버티게 했어요. 그날 이후도 춘자는 마치 마음에 담아둔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라도 하듯 유미에게 더 엄격해졌어요. 신혼 초엔 하지도 않던 말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왔어요. 유미가 쌀을 씻으면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씻는 게 어딨어. 다시 해. 싱크대에 살짝 기대기라도 하면 서 있어. 기대지 말고 작은 반찬 하나라도 만들면 맛도 보기 전에 손으로 빼앗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반찬이냐?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손목에 힘이 빠져.
그릇을 꺼내는 것도 버거워. 서랍을 열 때마다 유미의 다리는 흔들렸어요. 그걸 지켜보던 춘자는 감정 없이 말했어요. 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꺼내냐? 조금만 쉬었다 싶으면 뒤에서 또 발자국이 멈춰 섰어요. 앉지 마라. 오늘 할 일 많다. 그 말엔 꾸중도 화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으면 움직이라는 감정 없는 지시처럼 들렸어요. 유미는 손끝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밤이 되면 쉬는 게 아니라 기절하듯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새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유미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어요. 바닥을 붙잡고 숨을 끊어질 듯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시 뒤 방 안으로 들어온 춘자는 상황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놀람은 아니었고 그저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답답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힘 줘. 유미는 힘을 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기절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아기가 안 나와요. 유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도 없고 나도 이런데 아기도 나오기 싫은가 봐요. 그 순간 춘자는 갑자기 유미의 뺨을 쳤어요. 한 번, 딱 한 번, 정신 차려. 애는 낳아야 된다. 그 말 뒤에 춘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그녀가 드러낸 유일한 흔들림이었어요. 그 한 대에 유미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숨을 토해내듯 힘을 줬고 마침내 작고 뜨거운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아기의 울음이 조금 울컥하게 들리는 순간 유미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얼굴은 상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조용히 움찔거리는 작은 손. 그걸 보자 유미는 살아야겠다는 마음보다 더 깊은 허무가 밀려왔어요. 춘자는 아기를 유미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네 아들이니 네가 이름 지어.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살 힘이 없으니 아기 이름을 짓는 것도 두려웠어요. 대답하지 않자 춘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새끼인데 이름도 못 지어? 유미는 작게 속삭였어요. 우혁, 이우혁이에요. 춘자는 이름이 그게 뭐냐? 하고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기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춘자의 또 다른 외침을 들었어요. 배고픈 거지. 젖 물려. 그것도 못하냐? 유미는 떨리는 팔로 아기를 안았어요. 처음 젖을 물린 순간 작은 입술이 따뜻하게 닿았어요. 아기의 체온이 유미 가슴에 스며들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은 그 감정 뒤쪽에서 여전히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유미는 잠든 아기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다시 집 뒤산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가까웠지만 몸이 망가져 1시간 넘게 기어가듯 올라갔어요. 애도 낳았으니 이젠 괜찮겠지. 이젠 끝내도 절벽 앞에 선 순간 숨이 크게 흔들렸어요. 또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유미야. 이번에는 춘자가 아기 우혁을 안고 숨이 차 터질 듯 달려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아기를 바르게 앉지도 못하며 유미 쪽으로 비틀거리던 춘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죽으면 나도 이 아이 못 키운다. 젖은 누가 먹이냐. 그 말 뒤에 지친 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셋이 죽자. 유미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니, 아이는 무슨 죄예요? 춘자는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바닥을 바라보았어요. 난 못 키운다. 죽을 거면 애 걸어 다닐 때까지만 키워. 그전엔 넌 못 죽어. 그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유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키울게요. 제가 키울게요. 그 말을 듣자 춘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아기 우혁은 두 여자의 숨소리 사이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하지만 유미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젖을 먹이려 해도 팔에 힘이 빠지고 아이가 울어도 그냥 멍하니 쳐다볼 때가 많았어요. 해야지, 움직여야지 생각은 드는데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자 아침부터 기운이 쭉 빠졌어요. 눈만 떠도 몸이 축 처지고 일어설 힘조차 잘 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울어도 유미는 잠시 멍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바닥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춘자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날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가 우는데 넌 뭐하냐? 몸이 좀 불편해도 할 건 해야지. 하지만 그 말조차 유미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 춘자가 받더니 유미를 향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또 내 친정이다. 그 말 한마디가 조용하던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유미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춘자가 받곤 아무 표정 없이 말했어요. 내 친정에서야. 생활비 좀 또 빌려달란다. 유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춘자는 담담한 톤으로 이어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없다고. 나도 살기 벅차다고 했다. 잠시 후 춘자는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 친정이 아주 적반하장이더라. 약도 못 사고 다리는 더 아파진다고 죽기 직전이라며 생활비 좀 보내라더라. 유미의 손끝이 떨렸어요. 춘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내가 다리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 하냐? 죽을 사람은 죽으라지 왜 나를 끌어들이냐고 하니까 입을 닫더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미 안에서 어디선가 눌려있던 감정이 튀어나왔어요. 평소라면 고개만 숙였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큰돈 바란 것도 아니에요. 약 좀 사 먹을 돈.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머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춘자가 벌떡 돌아섰어요. 이것이 왜 버럭대냐? 돈 있으면 내가 주든가. 나는 없다. 유미의 입술이 흔들렸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벌어. 건어물 가게 나와서 벌란 말이다. 내가 내 친정까지 챙길 힘은 없어.
순간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전까지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에서 소리가 먼저 올라왔어요. 입을 떼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화가 나서라기보다 정말 다른 길이 없어서였어요. 부모님 생활비를 드릴 사람도 결국 나밖에 없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현실이 유미의 가슴을 눌렀어요. 알겠어요. 저도 하면 되죠. 대신 일하면 돈 제대로 주세요. 춘자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챙겨줄 테니 나가서 일해. 그날 유미는 갓난아기 옷과 기저귀를 챙기고 휠체어에 몸을 실었어요. 우혁은 춘자가 안아들었고 유미는 휠체어 바퀴를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어요. 아이고, 또 며느리 데려왔네. 어휴, 몸도 안 좋은 애를 저 아기까지 끌고 나오다니. 저건 너무하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리는 말들. 춘자는 못 들은 척 고개만 돌렸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아들 잃은 건 불쌍해도 저건 아니지. 이제는 며느리가 더 불쌍하다. 돈에 미쳐도 적당히 해야지. 춘자는 시장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도 춘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상종도 못할 사람, 저런 시어머니랑은 못 살아. 그런 소리만 시장 바람처럼 퍼져갔어요. 하지만 유미만 보면 문을 잡아주고 가게 앞에 앉아 쉬라고 자리를 내주고 힘들면 말이라도 하라며 조용히 챙겨주기 시작했죠. 시장은 두 사람을 향한 눈빛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유미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가게 앞에 섰어요. 춘자는 높은 선반을 보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건 집어야지. 쓸데없는 소리는 말고 저 집게 써서 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춘자가 대충 올려놓은 나무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그날부터 유미의 손끝에는 비린내가 배기 시작했고 하루 벌어 아이 기저귀와 친정에 보낼 생활비를 마련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하루가 너무 버거웠거든요. 장애 있는 몸으로 아이 안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유미에게는 숨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춘자가 지나가면 눈을 피했지만 유미만 보면 일부러 가게 앞에 서서 건어물 한 봉지라도 사갔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조용히 돈을 건네며 말했죠. 이건 며느리한테 줘요. 사장님이가 가져가면 난 다음부터 여기 안 와요. 춘자는 그 소리에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아이고 식구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며느리 돈 뺏으면 나는 다른 가게로 갈랍니다. 그 말에 춘자는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에구, 무섭네, 무서워. 그 순간만큼은 유미가 숨을 조금 쉬는 것 같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보내주는 작은 온기 덕에 조금은 버텨볼 만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혁이가 처음 스스로 걸음을 떼던 날 유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두 발을 바라봤어요. 잡아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늘 참 묘하고 기적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흘러 우혁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며칠 밤 고민하던 유미는 시어머니 춘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입학식에 같이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요. 하지만 춘자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다친 건 내 사정이고 입학식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냐? 유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손자 입학식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춘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받아쳤어요. 나도 가게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새끼는 네가 챙겨라. 말이 막힌 유미는 그날 저녁 우혁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우혁아,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가 불편해진 거야. 근데 그게 창피한 건 아니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누가 엄마 다리 때문에 뭐라 하면 그 아이가 잘못한 거야. 넌 당당하면 돼. 그 말에 우혁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미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유미는 휠체어를 밀고 아들 입학식에도 갔고 학교 모임에도 참석했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학교 생활을 지켜봤어요. 춘자는 말로는 내 손주, 내 손주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정작 도와줘야 할 순간에는 늘 없었어요. 유미는 여전히 일을 했어요. 장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와 아들 학용품을 챙기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 우혁이가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활짝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됐어요. 저 합격했어요.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고 참았던 눈물을 훔쳤어요.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게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말이 조심스레 입 밖으로 나왔어요. 우혁아, 엄마, 친정에 가보고 싶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아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엄마.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고 춘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친정 다녀오려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춘자는 손자인 우혁부터 걱정했어요. 유혁이가 내 휠체어까지 챙기고 가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넌 여기 있어. 우혁이만 보내면 되지. 그 말에 유미 마음 한쪽이 찰칵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몸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유미가 20년 동안 처음으로 속에 담아둔 말을 꺼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춘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커다란 미역 한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특별히 줄 건 없고 이거라도 가져가라. 우리 동네 특산품이야. 1등급 미역이다. 말을 그렇게 던지더니 박스를 마당 한가운데 턱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가게로 향했어요. 유미는 그 박스를 한참 동안 바라만 봤어요. 20년 만에 가는데 겨우 미역 한 박스라니. 남편 잃고 몸 다치고 20년 동안 이 집 살림 다 하고 손주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한테 아직도 그 정도의 며느리밖에 아니었던 걸까? 내 친정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걸까? 가슴속에서
서러움과 화가 동시에 밀려올라 유미는 휠체어를 돌려 작은 창고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준 미역 박스를 힘껏 안쪽으로 던져버렸어요. 박스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유미 마음속 어딘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친구, 그렇게 유미와 20살이 된 아들은 유미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2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자리로 16시간에 걸친 버스와 배 이동 끝에 유미는 20년 만에 친정집 앞에 서 있었어요. 기억 속 집은 비가 조금만 와도 벽에서 물이 흐르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허름한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집은 예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벽에 금이 하나도 없고 지붕은 단단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마당까지 반듯하게 다져져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라는 느낌이 문간에서부터 풍겨왔죠. 유미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이 열리자 부모님은 순간 그대로 멈춰 섰어요. 20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딸이 휠체어에 앉은 채 서 있는 모습은 말 한마디조차 잊게 만들었죠. 엄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미야, 유미가 왔어?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말도 잇지 못하고 유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죠. 우리 딸, 맞지? 유미 맞지? 그 순간 부모님의 눈이 자연스럽게 유미 뒤에 선 우혁에게 향했어요. 아이고야, 네가 우혁이구나. 우리 외손주가 이렇게 컸네. 손자는 밝게 인사했고 부모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조심스럽게 유미에게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에게 반가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미안함이었죠. 유미야, 얼마나 힘들었을꼬. 유미는 말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유미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세로한 벽지, 버팀목처럼 단단한 문턱, 바닥을 덮고 있는 잔잔한 온기. 20년 전 그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도록 닿은 집 같았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로또라도 맞았어? 유미의 질문에 부모님은 서로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유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시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다. 유미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생활비 보내는 것도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유미야, 우리가 사고 났던 날 기억하지?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사돈이 전화를 하더라. 엄마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돈이 그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 내 며느리가 자꾸 죽으려고 한다고. 배에 아기까지 있는데 살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을 얼마나 떨면서 하셨는지 엄마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사돈이 그랬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 지낸다고 말하면 저 애는 또 자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무섭다고.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 전까지,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찾을 때까지.
유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됐죠. 말도 안 돼.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렇게 원망했는데, 20년 동안 차갑고 독한 말만 하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 몰래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깊게 파내는 듯 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집도 그렇다. 해마다 사람 보내서 금간대 메우고 비 새는 데 막고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다 사돈이 했다. 유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시장 사람들의 연민을 며느리에게로 돌린 것도, 욕을 뒤집어 쓴 것도, 매정한 말로 하루를 버티게 만든 것도 다 시어머니였어요.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숨이 가빠졌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늘 그랬듯 투박했어요. 어머니, 유미는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왜, 또 울어. 사람 가슴 철렁하게 할래? 툭 던진 말이었지만 예전처럼 서늘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 들었어요. 잠시 정적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들려온 목소리. 뭘, 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춘자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네가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 혼자 밥하고, 혼자 애 키우고, 사람들 말도 혼자 견디고, 그래야 살지. 그 투박한 말 한 줄이 20년 동안 듣지 못한 진짜 마음이었어요. 둘은 전화를 붙잡고 같은 울음을 삼켰어요. 말이 없어도 눈물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 시간은 둘만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통화를 마치고 유미는 친정집의 방에 누워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시어머니에게 무엇이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러나 다음 날 점심을 준비하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범한 소리였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은 우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시장 앞에서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유미는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일까? 유미는 손을 떨며 휠체어를 잡았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유미의 심장까지 얼리는 듯 했죠. 유미는 휠체어 바퀴를 밀어 천천히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갔어요. 우혁은 뛰어가듯 먼저 갔고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가리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인 춘자는 평소 큰 소리치고 눈빛 날카롭던 사람이 아닌 그저 작은 노부인 한 사람이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워 보였죠. 어머니, 그 한마디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 나갔어요. 춘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유미 쪽을 더듬듯 찾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네가 왔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춘자의 손등을 감쌌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그렇게 버티셨어요? 아픈 것도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춘자가 입술을 조금 떨었어요.
네가 이제 좀 편안해졌잖아. 내가 말하면 또 마음 흔들릴까 싶어서 괜히 힘들게 할까봐 말 한 줄 한 줄이 끌어올리기 어려운 숨처럼 나왔어요. 유미는 눈물이 쏟아져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춘자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됐어. 됐다. 네가 여기까지 온 거면 됐다.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말도 오래 잊지 못했어요. 유미는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 왔어요. 왔으니까. 춘자는 눈을 반쯤 감았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입을 열었어요. 유미야. 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춘자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죠. 이제는 편하게 좀 살아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자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유미 손바닥에서 따뜻했던 온기가 아주 천천히 흩어졌어요. 기계음이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혁은 손을 붙잡은 채 몇 번이고 할머니를 불렀어요. 그러나 춘자의 눈은 조용히 감긴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미는 침대 옆에서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부름조차 먼 곳으로 흩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유미는 손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온기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눈물은 원망도 억울함도 아닌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장례는 조용하지만 크게 치러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평소엔 춘자를 멀찍이 하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찾아와 절을 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누군가는 울며 간단히 한마디씩 남기고 갔어요. 3일장 내내 유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사들 속에서 마음은 계속 허공에 떠 있었고 몸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바닥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미는 마루 한가운데 가만히 앉았어요. 햇살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집안은 이상하게 춥게 느껴졌어요. 난방이 꺼진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없어서일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친정에 갈 때 춘자가 내밀었던 미역 한 상자. 그날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창고에 던져두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상자가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유미는 창고로 가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왜 그때 가져가지 않았을까?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상자를 품에 안자 참아왔던 울음이 또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우혁이 부엌에서 상자를 열다가 급히 방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여기 봉투가 있어요. 유미는 손끝이 떨리는 채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 보아라.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두툼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가게 문서, 통장 여러 개, 우혁 대학 등록금, 그리고 내 며느리 통장이라고 적힌 오래된 통장 한 권. 유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20년 전부터 매일매일 적금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3만 원, 5만 원, 2만 원. 통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돈을 모으느라 춘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작게 끼워진 편지가 있었어요. 유미는 천천히 편지를 폈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 유미야. 남편 없이 아이 하나 안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나는 네가 없었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진즉에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네 때문에 살았고 네 때문에 버텼다.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내가 죽어도 이 집 놓지 말고 가게도 잘 지키고 우리 우혁이랑 너 둘이서라도 기운 잃지 말고 살아라. 나는 며느리가 부디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내내 유미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목이 메이고 숨이 턱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유미는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흐느낌도 아닌 소리 없는 울음. 숨만 겨우 쉬는 그 울음 속에서 20년 동안 서로 못 전했던 마음이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어요. 한참 후 유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편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 말은 춘자에게 닿진 못했지만 집 안 어딘가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햇살이 살짝 기울며 마루 한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지금껏 버텨온 두 사람의 세월을 살며시 감싸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세월의 오해와 원망은 끝내 이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자리를 바꾸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시장은 예전처럼 시끄럽고 살아있었지만 춘자네라고 적힌 간판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죠. 가게 안에서 손님을 맞는 이는 이제 유미였어요. 휠체어는 여전히 그녀의 다리였지만 그 움직임엔 예전처럼 두려움이 없었죠. 사람들은 장을 보러 오면 꼭 한 번씩 유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유미 사장님, 오늘은 좀 괜찮아요? 우혁이 대학 붙은 거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가게는 이제 사장님이 지킨 가게죠. 그 말들 하나하나가 유미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해 주었어요. 대학에 간 뒤에도 우혁은 주말이면 늘 가게 일손을 도왔어요. 무거운 박스를 척척 옮기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 필요한 걸 챙기며 단골들과도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는 아이가 됐죠. 어느 날 유미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 등록금 오래전부터 모아두셨더라. 그 말을 들은 우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게 셔터를 내리던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할머니 같은 어른 될래. 유미는 말 대신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한마디가 춘자에게도 들렸으면 그게 참 아쉬웠어요. 집에 돌아오면 유미는 가끔 마당 끝 작은 창고 앞에 멈춰 섰어요. 미역 상자를 올려두던 그 자리. 지금은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있던 편지와 통장,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들은 여전히 그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조용한 밤 유미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흙바닥을 은빛으로 적시고 바람에는 시장에서 말리던 멸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유미는 손을 천천히 모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젠 정말 편하게 살게요. 입가에 번진 웃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어딘가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죠. 유미는 아직도 몸이 불편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루를 버티진 않았어요. 가게에는 늘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고 아이들은 건어물 냄새에 코를 찡긋거리며 웃어댔어요. 유미는 미역을 가르고 젓갈을 담고 손끝으로 하루의 일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20년 동안 거칠기만 했던 말로 버티는 법을 가르쳐준 한 여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춘자는 떠난 것이 아니라 유미의 삶 곳곳에서 조용히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야 유미도 알게 됐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 사연도 깊어지는 이야기였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